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제품 자체가 역사인 것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이 깃든 초코맛 파이 기억하시죠? 미국에는 100년 가까이 된 아이스크림 에스키모 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에스키모는 원래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죠. 최근에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 판매 회사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100년 동안 괜찮았다 하더라도 지금 소비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바꾸는 것도 용기이고 또 이것 역시 제품에 새겨지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누군가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면 그 명칭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상업성도 결국은 소비자의 의식 수준과 별개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자, 6월 23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른 각별한 지금 주의가 필요하지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위생 잘 지키시고요. 기침 예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 발열, 기침 증상 시에는 또 쉬는 거 이런 기본 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켜주셔야 이웃의 안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계속 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첫 소식은 북한 소식으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성기 방송시설이 다시 설치됐다는 것은 예전에 설치가 됐었다가 철거됐다가 그렇죠. 다시 설치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8년 4월 27일은 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바로 판문점 선언이 된 날인데 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확성기가 북한에 이제 40여 군데 있던 것이 철거된 겁니다. 같은 해 5월 1일 날 철거가 됐었는데요. 네. 이 확성기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이른바 삐라 전당과 확성기는 남과 북이 서로를 상호 비방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논란이 된 것이 다시 이른바 삐라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단을 두고 양측이 신경을 벌여지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확성기도 다시 설치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대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21일 오후부터 DMZ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확성기 방송을 재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확성기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형 스피커, 소리가 크게 울리는 그렇죠. 대형 스피커가 될 거고요. 음향 조정 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인데 뭐 우리 군도 사실 뭐 시설만 보자면 상당한 양의 어떤 그런 음향 기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만약 확성기 방송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상호 비방이 다시 시작될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또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리는 듯한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에 또 이렇게 부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시설도 철거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좀 긴장 기류가 있었는데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것이 또 재설치되기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것이 북한의 어떤 정보를 알리는 뭐 기능도 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날씨를 전한다던가 이런 재난 상황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일각에서는 뭐 가장 많이 울렸던 노래가 가수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 뭐 이런 노래다 이런 보도도 예.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재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호 비방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신호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리전이 아주 행행했던 냉전 시대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뭐 사실 우리가 확성기라든가 삐라 대북 전단, 대남 전단 이런 얘기할 때 네. 이거를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심리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성기나 전단이나 간의 체제 대결에서 이미 남과 북은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 88년도 우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예. 그때 77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77선언이 사실은 남북 간의 화해 무드의 어떤 초기다, 시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한을 더 이상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낮은 북한을 우리가 앞으로는 포용 정책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한이 지금 확성기를 뭐 다시 설치를 하고 대북 뭐 대남 전단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죠. 남한 정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남북 간의 뭐 교류라든가 어떤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제는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 간의 관계를 진전을 시키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라라는 것을 지금 확성기와 대남 전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미 정찰기의 어떤 비행 횟수가 늘었다. 대북 관련한 비행 횟수가 늘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북한의 의도가 뭐든 간에 남북 간의 어떤 일종의 합의를 계속 파기하는 것은 이른바 강경론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 계속 강조했던 뭐 대화, 평화, 소통 네. 이런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저는 우려가 되고요. 최근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뭐 핵무장론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남 전단 살포라든가 양측의 이른바 삐라 전쟁이 이런 어떤 강경론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기폭제 이런 것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박사님하고는 시각이 다른 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말하는 거랑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대북전단 살포라든가 이것에서 느끼는 감도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2개 정도 지역을 보통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경기도 양구, 철원, 뭐 인천의 경우에는 강화, 웅진, 경기도 파주, 김포 이런 지역인데 네. 이런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네, 원래, 굉장히 예. 어려웠었고 한동안도 계속 힘들었죠. 그렇죠. 또 코로나19로 지금 또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북 관련한 사안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부 보수단체가 와서 전단까지 뿌린다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경기도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양측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막고 있는데 물론 막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그렇죠. 때문인데 문제는 이 대북 전단은 사실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어떤 하나의 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마 북한에서 전단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마 서해상에다가 북한 주민들을 내세워 갖고 어선을 태워서 전단을 뿌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NLL을 침범해 온다 그러면 한국 국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9.19 군사 합의까지도 파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을 계속 끌어올린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10월 10일 날이 북한 노동당 75주년 창건일입니다. 창당일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사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주적을 만들므로써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어떤 적대와 대적 사업을 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당장은 미국이 대선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못 기울이지만은 10월 10일 지나가지고 대선 조금 전쯤에도 미국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북한이 아마 지금 이제 남한을 때리면서 미국의 간을 보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면은 SLBM이나 ICBM 발사 정도까지도 마지막 전략에 놓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이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켜보면서 저희도 뉴스를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된 것으로 얘기를 좀 옮겨가 보죠. 앞서도 저희가 재난본부에서 얘기한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6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줄 듯 지금 줄지를 않고 그냥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에티켓들을 좀 잘 지켜주십사 하는 게 지금 계속되는 당부이거든요. 뭐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의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우려스러워 하시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를 그냥 삶 속으로 이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관련 에티켓을 좀 생각해보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기가 귀여워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이렇게 볼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관심의 표현이었었는데 요즘에 이걸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관련된 뉴스를 좀 송 박사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지금 이제 맘카페나 이런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대형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기가 있을 때 귀엽다면서 와가지고 막 발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쳐서 이렇게 약간 피해서 뭐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가 이뻐서
만지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좀 불쾌하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사실 손으로 많이 감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뭐 손을 씻었는지도 알 수 없는 분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아이를 만진다 그러면 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소아학회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뭐 치사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네. 문제는 만약에 미숙아라든가 뭐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라든가 선천 심장병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은 고위험 상태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상황을 종합하자면은 아이를 만질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만지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요즘 아이 보는 게 참 귀합니다. 아기들이 너무 이제 흔치 않고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아기 지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앙증맞은 발과 그 귀여운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확 나가려고 하다가 순간 멈칫하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 에티켓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이 아이들의 터치를 하는 것, 만지는 것을 추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사전에 그걸 조금 지켜줘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관련해서 하여튼 들어보도록 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에 우리 아이를 만지지 마세요라는 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른들이 저를 귀엽다고 어떤 이렇게 뭐 쓰다듬어 주거나 이게 때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남았던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 한 분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귀엽다는 표시를 이 학생들의 볼을 꼬집는 걸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릴 때 볼이 통통한 아이들이 있는데 아우 귀여워하면서 꼭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볼을 꼬집으셨는데 너무 아프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입장에서 난 어른이고 넌 아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도 분명히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동일한 인격체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이 터치라는 것에서 굉장히 놀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사태에서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저는 귀여운 것을 그냥 말로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만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잘못 터치했을 경우 신체에 몸이 잘못 닿았을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이게 좀 더 성추행으로까지 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게 기본 교육이 돼야 되는 게 좋으면은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쁘고 좋으면은 그런데 만져봐도 되니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동의를 구하는 것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어떤 선생님이 귀엽다 하면서 와가지고 꼭 여학생들을 만지는데 어디를 꼭 만지냐면 겨드랑이 밑을 만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문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였던 기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터치는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임산부의 배를 어른들이 가끔 만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럴 때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임산부가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어른들이 몇 개월이야 하고 본인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자연스러운 문화에서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사실은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 그렇죠. 있는데 임산부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내가 불쾌감을 표시했을 때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아이에게 안 좋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K72362849번님은 70대신데 젊은 할아버지긴 하지만 말로 사랑 표현해도 충분하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3735번님께서는 아이들이 예뻐도 요즘에는 가까이 가서 말도 못한다. 아쉬운 상황도 전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좀 가보죠. 어렵게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목돈 모아갖고 아파트 마련을 했는데
하자가 생겨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를 입주 전에 좀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없지 않으실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런 문제는 참 많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보통 많이 방문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거 고쳐주세요, 저런 거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주가 되고 난 이후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답답한 입주민이 본인 돈을 들여서 한 다음에 소송을 한다거나 이게 집단 분쟁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주택법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 주체의 어떤 책임이 보다 명확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입주할 주민들이 사전 방문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사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의 사업 주체가 제출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네.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사전 방문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어떤 절차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이것이 소송을 내기 전까지는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법이 좀 시행되면 나아질까 하는 좀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품질 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점검단의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예를 들면 건축사, 예.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전에. 그렇죠. 네. 사전에 해서 반드시 입주하기 전에 음. 하는 것이 좀 강화될 것이라는 또 뭐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물건도 하자가 생기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뭐 며칠 안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금 다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들이.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내고 저희가 비용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건데 이 하자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문제를. 사실 왜 우리가 힘들게 내 집 장만을 처음 딱 했는데 입주를 예. 했는데 그 전날 밤에 흥분 설레임 막 가슴 벅참 예. 들어가면 한 달 내내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자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난방을 한번 돌려봤더니 원목 마루가 올라온다. 솟아 올라온다. 그리고 창틀 밑에 이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기로 곰팡이가 쓸어요. 그렇죠. 그럼 한 1년 안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샌다. 비가 새면 내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벽면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진짜 분쟁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한 10년 만에 분쟁 조정 신청이 한 60배가 늘어나고 있다 60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 들어가서 만약에 집에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집값이 떨어질까 봐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자를 문제 삼고 제대로 만약에 건설사가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거 준공 불허해라라고 까지 해가지고 그 준공이 지연되면은 그 기간 동안 입주를 못하잖아요, 입주민이.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건설사가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입주자 대표 회의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잘 그걸 해서 하자 문제를 개인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건설사에다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일단 부인형 이거 하자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하자인 거를 입주민이 입증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하자는 맞는데 공사 들어가면 일이 커지고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참고 살까 이러고 또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는 건설사들이 이 하자 보수를 차일피일 밀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은 입주자들이 힘을 모아서 대표 회의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에다가 그러네요.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는
되는 거 잘 법적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송 가기 전에 분쟁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정리해주는. 하는 곳인데 네. 여기가 하자 분쟁이 접수가 되면은 3, 4개월 내에 원래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2019년에 국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 하자 분쟁 접수의 70%가 4개월 안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 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초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주민들이 그냥 시간을 끌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토부가. 네, 그러네요. 지금 많은 분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추가한다든가 조금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다뤘던 문제인데요. 층간소음. 네. 그래서 층간소음도 다 지어놓고 일종의 하자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사전에 그 건축 단계에서부터 점점 그 어떤 점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집에 놓고 가서 분쟁을 나몰라라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기 전에 여러 가지 꼼꼼하게 검사해서 이런 분쟁을 오히려 줄여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